예, 오늘은 성과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평가, 즉 측정을 하지 않으면 관리를 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제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하는 걸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 받지 못하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성과 평가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라이프 사이클 중에 우리가 경영과 평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과 평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성과 평가라는 것은 올바른 의사결정의 기초가 됩니다. 성과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informed decision making, 즉 정보 기반 하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릇된 의사결정을 할 리스크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합작회사 성과 평가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쭉 이야기를 할 텐데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성과 평가의 관점을 모기업 목표 달성의 관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합작회사 독립된 법인의 성과로 볼 거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다음 슬라이드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우리가 제휴를 하면은 파트너와 함께하는 그 공동의 이익이 있고 파트너 개별적으로 얻는 개별 이익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평가와 관련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전략을 이렇게 세우면은 그 전략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정보가 이렇게 유입되면서 궤도 수정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르는 emergent goals, 즉 다시 얘기해서 부상하는 목표가 생깁니다. 그런데 부상하는 목표를 우리가 성과 평가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제휴라는 것은 성과가 바로 나질 않습니다. 서로 이질적인 두 리소스가 합쳐져서 시너지를 내는 게 제휴, 합작이기 때문에 결과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 평가, 그러니까 아웃풋 기반의 평가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따라서 프로세스 평가 역시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합작회사의 성과 평가는 모기업 관점과 합작회사의 관점, 이 둘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기업이라고 하면은 파트너 A가 있고 파트너 B가 있습니다. 그 어떤 기준으로 이 합작 투자가 성공적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그 관점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합작회사 관점으로 우리가 합작 투자의 성과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걸 그 모기업의 목표 관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합작회사 자체의 어떤 성과에 포커스를 두고 접근하는 방법을 시스템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학계에서의 스탠스는 이 외국 모기업의 관점이었습니다. 이 기업 전략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단독으로 기업 영역을 확장할 거냐, 아니면 파트너십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M&A를 통해서 할 거냐, 이 세 가지로 구분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파트너십으로 한다고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그 다음 가서 비지분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지분으로 할 거냐, 아니면 독립된 회사 형태로 할 거냐, 이렇게 나눠진다고 여러 번 그 합작 투자의 형태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때
관점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은 외국 모기업입니다.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 이 이머징 마켓에 진출함에 있어서 단독으로 할 거냐, 아니면 파트너십으로 할 거냐, 아니면 M&A로 할 거냐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작 투자의 성과 평가 그동안의 연구는 다국적 기업의 관점에서 이 그동안의 이 합작 투자의 성과 평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듯이 합작회사 자체의 어떤 성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재무적 이익을 합작 투자의 성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염두에 두면 좋겠고요. 따라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모기업 목표의 관점하고 합작회사 비즈니스 단위로서의 관점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합작회사 자체의 성과가 좋다고 해서 모기업 목표가 달성되는 게 아닙니다. 합작회사라고 하는 것은 모기업의 기업 전략의 이 실행 수단으로서 합작회사를 이 설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기업 목표 달성을 하면은 이 합작회사의 성과가 자체의 성과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파트너들의 목표 달성이 서로 균일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앞장에서 보다시피 외국 모기업과 내국 모기업이 거의 균일하게 이 합작 투자의 성과를 가져간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이 크든지 한쪽이 작든지 불균형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 파트너의 목표 달성 실패가 반드시 제휴 실패를 의미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쪽 파트너의 목표 달성 실패가 다른 파트너의 목표 달성 실패하고 같다라고 보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가 합작회사의 공동이익과 이제 개별이익입니다. 우리가 합작회사 합작 투자 협상 이야기할 때 총수익이 투자 수익과 거래 수익과 보조 수익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널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상 구분을 많이 합니다. 파트너 A와 B 간에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이 공동으로 이렇게 내는 공동의 목표를 통해서 얻는 수익을 공동수익이라 그러고, 부수적으로 개별적으로 얻는 수익을 개별 수익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학습입니다. 외국 모기업과 내국 기업 간의 합작을 통해서 외국 모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리고 경영 노하우 이런 거를 내국 모기업이 습득을 할 때 이때 굉장한 어떤 수익이 창출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개별 수익이 이 합작 투자의 정당성을 내부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이 이유가 된다. 이걸 한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분을 할 때 보조 수익은 절대적으로 개별 수익에 들어갈 거고요. 거래 수익 중에서도 한쪽만 어떤 거래 수익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거래 수익은 개별 수익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개별 수익도 반드시 감안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도된 목표와 부상하는 목표인데, 이게 이제 캐나다 맥길대의 민츠버그 교수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통상 이 전략 수립을 하면은 당초 이 수립된 전략은 30%만 살아남습니다. 70%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새로운 정보가 이렇게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거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부상하는 전략을 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70%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도한 전략은 30%밖에 되지 않고 부상하는 전략이 70%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실현되는 전략이 결과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휴도 그 합작회사의 경우에도 당초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게 한 30% 정도만 남고 새로 부상하는 전략을 택함으로 인해서 부상하는 그 emergent goals, emergent objectives가 이렇게 많이 이 추가가 된다는 거죠. 이걸 감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연 그 국제 합작 투자의 어떤 성과란 건 뭐냐? 아마도 이 제 강의를 듣기 전에 많은 분들은 그냥 합작회사 그 이익이 그 합작 투자의 성과 아니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기업 관점에서 볼 때는 재무적 성과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합작을 해서 삼성전자에 그 납품을 하는 일본 기업은 기술을 제공을 하고 한국 기업은 마케팅 그 능력을 제공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성과라는 것은 이 재무적 성과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일본 기업의 기술을 확보하는 게 학습이죠. 이 더 중요한 이 성과 지표가 될 거고 일본 기업으로 봐서는 재무적 성과보다는 삼성전자라는 그 다국적 기업의 자기네들의 고유의 기술력을 소개할 수 있는 즉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성과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성과는 달라지고 국제 합작 투자에서의 성과는 그동안 연구 결과를 보면은 생존 자체를 성과로 보는 게 과거의 그 리서치의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존속기관이라든지 종료됐는지 여부 이런 게 이제 그 성공적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무적 성과가 뭐 당연히 그 성과의 그 대표적인 어떤 지표로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라든지 자산 수익률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이 성과라는 게 합작회사를 하려고 하는 목적 달성이 얼마나 됐느냐 하는 만족도 그 이 목표 달성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만족도를 그 주요 지표로 삼는 경우가 우리가 이 국제 합작 투자 성과에 관한 그 리서치를 할 때 주된 어떤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주관적인 어떤 성과 만족도를 지표로 해서 합작 투자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10점이다 아니면 8점이다 이렇게 그 측정을 하고요. 또는 이제 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이 규모의 경제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아니면 시장 침투의 어떤 목적 달성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면은 원가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런 그 각 항목별로 이 경영자의 평가를 주로 많이 그 사용을 해서 이 그 논문을 작성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그 국제 합작 투자의 중요한 동기가 바로 학습입니다. 그러면은 모기업의 학습이 어느 정도 됐는지 주식 축적과 이전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걸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 합작 투자의 성과라는 것은 재무적 성과만이 아니고 여러 이런 이 성과 지표가 있다 하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이제 제휴가 성과를 내려면 상당 시간 이렇게 이제 그 지나야 재무적 성과를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하지만 그 중간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걸 균형 성과 지표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재무적 관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 비즈니스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학습 및 성장 관점도 봐야 되고 이 고객 관점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관점을 통해서 전체 사업 전략 목표를 달성을 어느 정도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도록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하버드 경영대학원 그 카플란 교수가 제시한 그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기반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무 관점에서도 목표가 주어지면은 우리 목표가 뭐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고, 거기에 목표 수치가 이제 주어지면은 결과물을 봐서 수정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사업 전략 목표에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키 포인트는 뭐냐면은 각 관점별로 키 퍼포먼스 인덱스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적 관점에서는 우리는 이익과 투자 수익률을 이 핵심 그 성과 지표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보고자 하는 게 업무 과정이 고객과 주주 가치를 증대했느냐 하는 이제 관점을 이렇게 목표, 그다음에 목표 수치를 주고 산출한 거를 수정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 전략 목표 달성에 이 부분이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때 사용하는 그 핵심 이 성과 지표가 주문 이행률이라든지 주문당 원가라든지 이런 이제 지표를 설정할 수 있는 거죠. 학습 성장 관점에서는 과정 그 향상도라든지, 그다음에 직원이 얼마나 그 유지되고 있는지 유지율이라든지, 또 고객 관점에서는 고객 만족과 고객 충성도, 이런 그 키 퍼포먼스 인덱스를 각 관점별로 확보하는 것을 주된 어떤 그 이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좀 더 전략 차원에서 보면은, 이 단일 기업일 경우에 성과 관리를 위한 전략 지도를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기반의 이 목표를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하는 어떤 사명을 달성을 하고 최적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무 성과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수익을 증대한다든지, 생산성, 효율성 증대를 한다든지, 신시장 및 신제품에서 수익을 증대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이런 그 사명을 달성하고 최저가치 창출을 하는데, 이게 그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단계별로 우리가 그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직원 그 이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학습 지속과 지식 공유를 통해서, 그리고 혁신 및 고성과를 창출하는 문화를 함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급자 그리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원가, 그리고 품질, 운용, 유연성 측면에서 개선이 되고, 혁신 제품 그리고 차세대 시장에서의 개발 측면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고객과의 관계를 이제 보다 더 잘 이렇게 맺을 수가 있고, 그리고 품질과 신뢰성 면에서 시장에서 리더십을 우리가 영위할 수가 있고, 고객 니즈에 혁신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재무 성과 목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최적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카플란의 그 균형 성과 지표 어프로치입니다. 이걸 그대로 이 제휴에 이렇게 접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작회사인 경우에도 이건 이 브라이언 템키스라는 이 학자 등등이 이제 쓴 이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 매니지먼트라는 책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성과 지표에 해당되는 재무 지표, 운영 지표, 그리고 학습, 그리고 관계 지표 외에 이 파트너와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그 전략 지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까지 넣어서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 하면은
재무지표인 경우에는 뭐 이익, 비용, 수익, 투자 수익률 이런 거 아웃풋 위주의 이 성과 지표를 사용을 하고, 전략 지표는 재무지표보다는 좀 더 롱텀입니다. 이거는 단기적이고 좀 이 장기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략적 가치를 나타내주는 시장 점유율, 그다음 비즈니스 기회, 경쟁 포지션이 우리가 어디 와 있는지, 그리고 리스크 감소, 그리고 이제 레퓨테이션 역시 매우 중요한 그 전략적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략 지표고, 또 그리고 이제 운용적 가치를 나타내주는 지표를 우리가 이렇게 운영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이 성과, 그러니까 아웃풋 지표뿐 아니라 프로세스 지표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사용해서 운영적 가치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레벨업 시키고 있는지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이렇게 도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학습입니다. 학습은 노하우, 그러니까 시장, 기술, 제품 측면에서의 노하우, 그리고 이 지식 교환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학습을 했느냐 하는 그 학습 성과뿐 아니라 우리가 학습의 프로세스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이렇게 키우는지 능력 제고 측면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이렇게 도입하는 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지와 암묵지가 있는데, 형식지는 우리가 이 지식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형식지는 책이나 리포트, 그 다음에 보고서 등과 같이 이렇게 글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지식이 형식지입니다. 암묵지는 전문가의 이 수년간 이 축적된 경험에서 나오는 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없는 이 지식입니다. 이게 이제 경쟁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를 이제 포함을 하는 거죠. 지식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암묵지의 습득이 지식 습득에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암묵지의 지식 습득을 위해서 우리가 합작회사의 형태로 제휴를 가져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현재 단계에서는 학습과 관련된 지표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 측정을 해야 됩니다. 신뢰, 몰입, 성실성, 기회주의, 유연성, 단합 이런 어떤 관계 지표들을 그러면 어떻게 측정할 거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건 이렇게 10점 만점에 각 항목을 두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관계자들한테, 이해관계자라고 하면은 모기업 양측의 담당 임원 또는 이제 합작회사와 관련이 있는 제휴 매니저 등등, 그리고 이제 우리의 고객사, 이 합작회사의 고객사의 마케팅 임원이라든지, 또는 서플라이어 공급사 쪽에서 어떤 이해관계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베이를 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이 상황에 와 있다는 걸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제 모기업 A에 대한 이 각 항목들의 평가, 그다음에 모기업 B에 대한 평가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또는 이 합작회사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평가할 수 함으로 인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합작회사의 성과 평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모기업 관점과 그다음에 합작회사의 관점이 있다. 합작회사 성과 평가에는 개별 이익도 포함시킨다. 그 다음에 합작회사의 부상하는 목표도 성과 평가에서 고려 대상이다. 그다음에 균형 성과 지표를 사용한 합작회사의 성과 평가에는 재무지표, 전략지표, 운영지표, 학습지표, 관계지표 등을 포괄한다. 그러니까 지표는 성과지표와 프로세스 지표도 포함시킨다.
그다음 계량할 수 있는 지표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주관적 평가를 점수화해서 반드시 이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